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8월 27일자 한국 관련 주요 뉴스 모음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조단위 경제계약, 또 북한 반응, 그리고 AI 같은 미래기술 투자, 스포츠계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정보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큰 그림을 만드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그 핵심 맥락과 중요성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길다비가 되어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랄까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국의 현재를 딱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이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 한국 경제는 어디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는 팽팽하구나, 이런 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개별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들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동기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 잃지 않고 핵심을 딱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뉴스였죠.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수입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관세 인하 물론 중요하죠. 당장 양국 교역에는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하지만 이번 회담의 핵심은 글쎄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투자 확대하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의제가 올라왔다. 이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관계, 이걸 넘어서서요. 서로의 경제하고 안보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가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봐야겠죠. 아, 전략적 유연성? 이게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게 뭐랄까 동맹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양국의 어떤 국익에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선택지를 갖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분쟁에 우리가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새로운 안보 위협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같이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연성이 때로는 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꼭 필요한 변화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 이 유연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합의문 발표, 그 이면의 어떤 전략적인 고문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경제협력 쪽에서는 정말 구체적인 결과로 딱 나타났어요. 대한항공이 보행사랑 무려 5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 원이 넘는 거죠.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그냥 항공사가 비행기 많이 산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500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도 엄청나지만 계약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게 단순한 항공기 구매 계약이 아니에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3대 항공기 도입, 여기에다가 엔진 구매, 그리고 장기적인 정비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일종의 토탈 패키지 계약이거든요. 이건 대한항공의 운영 효율성도 높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품 공급이라든지 정비기술 공유, 관련 인력 교육 이런 것들에서 보잉, 더 나아가서 미국 항공산업 전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국 경제관계의 어떤 결속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500억 달러 계약만 해도 진짜 놀라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도 준비 중이다. 이 소식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물론 아직은 MOU 단계라지만 이 정도 규모의 계획은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3,500억 달러면 거의 45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 양해각서 단계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계획이 겨냥하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자료를 보면 반도체, 배터리, 또 인공지능, AI, 차세대 원전, 바이오, 우주항공, 뭐 하나같이 양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 또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전략 분야들이거든요. 야, 그야말로 미래 경제 판도를 결정할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그냥 다 모여 있는 느낌인데요. 그쵸? 이게 진짜 현실화만 된다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OU는 단순한 투자 약속, 이걸 넘어서 앞으로 수십 년간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또 경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건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 청사진 또는 전략적 로드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어떻게 잘게 나누고 또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걸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거냐, 결국 이 실행력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MOU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관계가 막 밀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나온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 북한 관영 매체죠. KCNA가 위선자, 대결적 광기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이건 뭐 예상된 수준일까요? 아니면 이번엔 특별히 좀 더 강경한 반응이라고 봐야 할까요? 북한의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는 예상된 패턴이라고 봐야죠. 특히 북한은 외부에서 뭐 미국이나 한국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좀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 이걸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반박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놓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자료에 나온 위선자, 대결적 광기 뭐 이런 표현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거의 최고 수위의 비난에 가깝습니다. 대화 제안을 환상이라고 딱 잘라 말한 건 현재로서는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 비핵화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 이 입장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막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촌마을을 시찰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또 부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좀 상반된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북한 특유의 그 이중 메시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공조 강화나 비핵화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딱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경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외부 압박 속에서도 우리 체제는 건재하다. 그리고 주민들 삶을 잘 돌보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체제 안정성도 과시하려는 뭐 그런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회용 메시지랑 대내용 메시지를 딱 분리해서 보내는 거죠. 아,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던졌다는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골프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건데요. 이걸 두고 위트 외교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이게 실제 어떤 외교적 효과를 기대한 발언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당장의 어떤 구체적인 외교 성과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이건 전형적인 상징 외교 또는 뭐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좀 예측 불가능하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하는 그런 성향도 보였고요. 아마 그런 그의 관심을 좀 끌고 경직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뭔가 좀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을 고려한 나름의 맞춤형 제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현실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런 파격적인 제안 자체가 언론의 주목을 끌고 공식적인 외교 채널 외에 다른 방식의 어떤 소통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안보 문제 속에서도 유머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는 시도, 그 자체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실질적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자, 이제 시선을 좀 한국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분야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무려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지원 정책, 이걸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AI라는 이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딱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에서 언급된 뭐 100조 원 펀드라든가 30개 이상의 혁신 정책, 이런 것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진짜 총동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AI 강국 도약, 이 목표가 상당히 야심찬데요.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대규모 기술 투자 계획들이 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점이 좀 다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 기업의 창의성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바텀업 방식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구현되어야겠죠. 둘째는 규제 혁신입니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기존의 규제 틀에 갇혀버리면 경쟁력을 잃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라든지 좀 과감한 규제 개혁이 같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 양성이죠. AI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키워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들이 좀 제대로 추진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도하고 사람까지 다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첨단 기술 육성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어떤 국제 공조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해외 IT 인력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앞서 다룬 AI 투자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술과 안보가 얽힌 문제다, 이런 점에서는 좀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이 포럼은 기술 발전의 어떤 어두운 이면,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어떻게 불법적인 활동이나 안보 위협에 악용될 수 있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IT 인력들을 파견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해킹이나 사기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결국 핵미사일 개발 같은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의혹은 뭐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머리를 맞댄 거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하고의 협력을 강조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 회사, 심지어 암호화폐 관련 기업까지 참여를 독려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동시에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구하거나 또 암호화폐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불법 활동을 차단하려면 국경을 막 넘나드는 이 사람들의 활동 경로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게 정부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활동하는 무대인 거대 IT 플랫폼, 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결제 시스템, 자금 은닉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민간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건 뭐 사이버 안보가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과제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국제공조의 방식도 진화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군요. 자, 오늘 다룰 마지막 소식은요. 앞선 내용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상 처음으로 혼혈 선수가 발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덴마크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젠스 카스트롭이라는 선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독일 청소년 대표팀 경력도 있는 22세 미드필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발탁된 건데요.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축구 실력 외에 어떤 의미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당면 목표가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이잖아요. 그러니 국적이나 출신 배경을 떠나서 당장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선수를 발탁했다. 이런 실리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유럽리그 경험이 있는 젊고 재능 있는 미드필더는 대표팀에 당연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인 축구, 그것도 국가대표팀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에까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나 포용성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시각하고 좀 충돌하거나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 전체의 개방성이나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활약하느냐, 이거와는 별개로 국가대표팀 구성에서의 이런 변화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좀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8월 27일자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국면과 또 대규모 경제협력의 이면, 북한의 외교적 셈법과 내부 상황, 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AI 투자 전략과 국제 공조, 그리고 스포츠계를 통해 본 한국 사회 변화상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다양한 소식들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나 주제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미래 설계, 이렇게 한번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동맹 관계를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시도, 또 전통 산업의 한계를 넘어서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과감한 투자, 경직된 외교 구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그냥 단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노력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시너지를 내면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질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겠죠. 능동적 대응과 미래 설계.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함축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좀 복잡하게 얽혀있던 뉴스들이 한눈에 정리되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AI나 반도체, 벡터리 같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국가적인 자원과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첨단 산업의 혜택이 혹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좀 편중될 가능성은 없을까? 혹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 외에 다른 전통 산업이나 인문사회 분야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거나 위축될 위험은 없을까? 즉,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중요한 가치나 균형점은 없는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떤 그림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까지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가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